5집이 대중적 인기는 물론 또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바가 사운드적으로나 곡적으로나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녹음을 해보자. 이 사운드가 나올 때까지. 그걸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아무것도 안 건 결과물이 5집인 거예요. 와. 비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다 걸어보고. 근데 그 이 앨범을 끝으로 해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해체가 아니고 음악 관두겠다고. 네. 해체 겸 은퇴.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데뷔 후에 또 처음으로 음악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흔쾌히 나가겠다 하셨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홍보라는 거를 네. 제가 3집 때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4집 때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홍보 기획 전문 그 기획사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홍보를 좀 하자 이번 앨범. 그래서 그때 이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찍고 필름으로 또 이제 기획사에서 뭐 순위 프로 또 뭐 그때 요가 낚시 그러니까 하라는 건 다 했어요. 요가 프로그램 나가서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요가를 했지. 요가에 나가서 그럼 뭐를 수영을 해? 우와. 저는 이제 이발관이라는 팀이 있고 우리가 만든 작품이 있는데 이게 마케팅을 또 홍보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제가 좀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능이나 뭐 프로모션의 데이터가 쌓인 결과 그것이 이발관에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거를 딱 일단 결론은 다시 홍보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그게 힘들어서만은 아니고 또 소득이 없어서만은 아니고 그냥 우리랑은 특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앨범에서는 이제 홍보를 완전히 안 하는 또 그 식으로 했었죠. 네. 근데 참 그 3집, 4집 사이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책을 12년째 내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작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4집 같은 게 홍보가 많이 되면서 뭐 태양 없이나 뭐 바람이 부는 대로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지성파를 타고 나간 거는 맞잖아요. 뭐 나온 뭐예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건이 별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항상 전작하고 가능한 다른 앨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3집을 내고 사람들이 되게 비평 친화적인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되게 작가로 생각해주고 앨범 아티스트로 대접을 해주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한 이유는 나는 그냥 판 많이 팔고 히트곡 내는 그냥 유행가 가수가 되고 싶었지 나는 뭐 작가 대접받고 앨범 꾸미는 앨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4집을 가사도 사람들이 소위 좋아하는 제가 쓰는 가사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지금 그대 어디 있나요? 알고 싶어요. 조금 막 이런 가요 가사처럼 최대한 평범하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구린 거야 너무. 왜 저래 쟤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앨범 자체에 대한 평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막 반응이 이렇게 상반되고 그러니까 어느 게 답인지 내가 맞게 선택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알게 모르게 팬분들이 기대하는 게 좀 생겼군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걸 보고 스타일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거죠. 당연히 이발관은 이런 팀이고 이석원의 가사는 이래. 그리고 나는 또 한 장에 그걸 원해. 근데 저는 성격상 그럼 난 달아날 거야. 이런 타입이라서 항상 욕을 먹고 또 저런다 이러면서 이제. 이발관 활동 내내 따라붙었던 그 기대와 탈주의 반복이었고 그 4집 때가 그게 가장 컸던 거죠 말하자면. 뭐 하여튼 4집 때 실망의 소리들이 좀 많았어요. 2집과는 또 다르게. 근데 그 3집과 4집 사이에 뭐 개인적으로 좀 이별의 아픔도 겪으시고 이발관 처음서부터 도와줬던 이상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좀 힘들긴 했는데 물론 그 녀석의 추모 앨범이라고 제가 이제 헌정을 하긴 했지만은 크게 음악에 영향을 준 것 같진 않고 단지 저의 개인적인 고민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음악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우연들과 또 나의 음악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느샌가 어디로 가버리고 밥벌이로서만의 그게 남아있게 되다 보니 가사도 막 안 붙여서 노래하는 막 미친 짓도 하고 하기 싫은 고민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끊임없는 고민들. 네. 맨날 그래요. 맨날 고민들이 지지고 있었던 볶고 거죠. 지겨워 나도. 그러면서 또 다른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된 후에 또 2008년 여름에 5집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이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 원래는 2006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2년이 더 걸렸다고 해요. 작업이 길어진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앨범을 만들 때 제 옆에 이능용이라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가능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의 얘기를 계속하자면 저 앨범은 이제 저한테 되게 예외의 지점인 건데 제가 원하는 바가 사운드적으로나 곡적으로나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아주 명확하게. 네. 그래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보통 이렇게 창작자들은 음악이고 영화고 책이고 뭐 제작 여건에 제한을 받잖아요. 네. 그게 돈이 제작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발매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뭐가 좀 미진해도 무조건 발매일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4집까지 반복이 되다 보니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더 이상은 그렇게는 나는 못한다. 네. 그래서 회사에다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나를 스탑시키지 말아다오.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려고 할 수 있는 한 이제 계속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4집 이후에 밴드가 한번 해체하고 해체는 맨날 했어요. 밴드를 몰라서 그렇지 저를 잘 못 견뎌가지고 사람 애들이. 그러면서 어떤 이제 5집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4집과 5집 사이에 이제 한번 깨졌던 거는 제가 중간에 인사동에서 와인바를 열었어요. 네. 우연한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음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맞지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저없이 그 일을 했던 건데 그러다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요. 네. 되게 저로서는 사소하지만 되게 엄청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 모든 걸 걸고 저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음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음악을 하게 됐죠. 그때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된 게 이제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맞아요. 일종의 자각이었던 건가요? 뭐 일종의 자각일 수 있고 그런 캐릭터를 제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앨범을 꾸민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앨범을 만들면서 거의 2년 넘게 2년, 3년 가까이 이제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많이 저도 너무 힘들었고 주변도 많이 힘들었죠.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 어떤 시대가 생각하는 창작자의 윤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게 이제 결코 자랑의 시대는 아닌 걸 저도 알아요. 네. 그런 걸로 유세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 제가 좀 그 앨범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의 동기가 없으니까 힘들지. 회사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는 힘이 들 수밖에 없었고 다른 작업들하고 좀 차원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달랐냐. 원래 이발관은 녹음할 때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은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5집은? 네. 이거 제가 어디서도 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이적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끼친 영향이 좀 커요. 저는 사실은 책도 걔 때문에 냈고 앨범도 이적 3집이 5집 전에 나왔어요. 네. 나무로 만든 노래든가? 그 앨범을 딱 받아서 듣는데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내추럴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네. 앨범이. 그래서 야 이거다. 5집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크레딧을 보니까 청담동에 T 스튜디오인가? 청담동? 그 노양수 기사 있는데 예. 거기서 그 노양수 기사님하고 이적이랑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스튜디오 가서 노양수 기사님하고 하면은 이 사운드가 나올까 생각했을 때 플레이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적이 노래하는 댐하고 내가 노래하는 댐이 다른데 같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기사가 했다고 해서 그 사운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적이라는 아티스트가 클라이언트로서 이 앨범의 녹음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을까를 또 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데 이적의 역할이 있을 건데 그걸 빼고 기사만 데리고 오고 스튜디오만 거기 가서 우리가 한다고 그 사운드가 나온다 보장이 또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이적 씨한테 프로듀서를 해달라 우리 앨범을. 근데 거절당했죠. 형이 그냥 하시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5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천재 작곡가에다가 천재 프로듀서여가지고 곡도 딱 만들어 프로듀서도 이런 사운드 바로 딱 나와 이게 되는 인간이면은 그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의 그 재능이 나한테 없죠. 그러니까 되게 무지막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엔지니어의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녹음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걸 찾은 게 톤 스튜디오의 김대성 실장이라는 엔지니어인데 이 양반이 그게 놀랍게도 됐어요. 내가 100번 하자 그러면 다 해주고 200번 하자 그러면 200번 다 해요.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계속 걸렸다.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그래서 소스 녹음 자연스럽게 했어. 근데 힘이 없어. 힘을 주려고 컴프레서를 걸어. 소리가 얇아져. 안 자연스러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로 빼. 그러면 자연스러우면 살아나는데 또 힘은 없어. 무한 반복인 거예요. 과정을 계속.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저의 없다라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은 잘 캐치하기 어려운 되게 좀 미세한 아주 미세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냐 8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밑에 훨씬 어떤 소스점의 문제여서 그 미세 단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걸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아무것도 안 건 결과물이 5집인 거예요. 와. 비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다 걸어보고. 생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지금 믹싱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걸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지를 내가 완벽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확인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픽스된 소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거에 내가 너무 극도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거 걸지 마. 그것도 걸지 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믹싱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공간계나 이런 건 걸었지만은 그 어떤 컴프레서, EQ, 뭐 여한의 플러그인 같은 거를 정말 극단적으로 최소화해서 그래서 저희 앨범이 나오고 나서 다른 밴드들 심지어 외국에서도 와가지고 이거 소리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그 실장님이 세션을 열어서 다 보여줘요. 네.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지. 믹싱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가 제일 좋았던. 그렇죠.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이제 수많은 가공 끝에 저희들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건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 시도 끝에 나온 5집이 대중적 인기는 물론 또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 또 최우수 모던 록 앨범, 또 최우수 모던 록 노래 부분에서 3관왕을 차지하게 돼요. 되게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 앨범도 엄청나게 팔렸죠? 많이 팔렸어요. 네, 어느 정도? 저는 되게 제가 흥행병이 있어가지고 상업적인 수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창작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판다는 건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게 사실은 저희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아마 5집이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홍보도 일절 안 하셨는데. 네. 공연도 계속해서 모든 공연이 그 뒤로 다 매진이었죠? 그냥 매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저희끼리 이제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지 뭐 정말 뭐. 그 공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발관 역사에 있어서 잘 안 알려졌지만 좀 특기해야 될 것이 그 월요병 마지막 공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음악 생활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공연 2가지가 지상 공연하고 이제 홍대에 쌈지 스페이스라는 그 클럽이 공연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공연장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건보다 공간에 되게 애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애석해가지고 마지막 월요병을 그 공연을 떠나보내는 어떤 의미의 안녕 쌈지였나? 안녕 쌤이었나? 안녕쌤이라는 공연을 마지막 월요병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자체가 약간 구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인데 왜냐면은
그 공연장이 소리를 잡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공연장이에요. 소리 잡기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엔지니어도 뭐 정말 수도 없이 조용필 선배님 하셨던 분까지 모셔와서 그 작은 클럽에 모셔와가지고 했는데 안 돼. 누가 와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그랬던 공연이 딱 문 닫는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는 늘 하던 대로 푹 꽂고 짜 하고 소리를 내는데 리허설 5분도 안 했어요. 소리가 완벽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1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은 리허설을 안 했어요. 와. 그래서 그때 공연이 정말 최고의. 그때 원래 공연할 예정도 아니었는데 네. 하루 전에 결정된 공연이었잖아요. 없어진다고 하니. 네, 이제. 그때도 사실 해체 상태였는데. 네. 해체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한번 하시자 해갖고 제 트위터에 이발관 공연합니다라고 썼는데 쫙 소문 나갔고 와. 다음날 아침부터 줄 쫙 쓰고 그랬던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긴 작업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2017년 6월에 6집 앨범을 발표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길어졌어요. 앨범 작업 준비 기간이. 근데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완벽주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5집이 저한테 되게 예외적인 지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6집이 돼서 다시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하염없이 걸린 거죠. 네. 또 근데 사실은 9년 만에 나오긴 했지만 저는 사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했어요. 제 욕심에는 정말 내가 이 페이스를 좀 올려서 어떻게든 잘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른 뭐 동료들이나 회사에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냈죠. 본인으로서는 그 아직 미완의 단계인데 냈다. 미와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좀 아쉬운 상태에서 냈죠. 어쩔 수 없이 낸 거니까. 네,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사실은 그 중간에 싱글을 처음 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6집에 실리게 되는 2곡짜리 이제 싱글을 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네. 멤버들 간 호흡이라든가 페이스라든가.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시간을 너무 끌면서 모든 게 그냥 다 폭삭 안 좋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현재까지는 마지막 앨범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 앨범을 끝으로 해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해체가 아니고 음악 관두겠다고. 네. 해체 겸 은퇴. 근데 제가 음악을 그만두고 싶어 한 지는 그게 되게 역사가 길어요. 단지 그게 제 성격상 내가 관두면은 회사와의 약속이나 다른 멤버들은 어떡하지? 아니면 뭐 팬들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계속 제 안에서는 골마가는데 그만둔다고 말은 못 꺼내고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가다가 도저히 더는 안 된다.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0을 내고 라이브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 일절 없이 발매와 동시에 그냥 그만두게 됐죠. 팬분들은 좀 깜짝 놀랐겠어요. 놀라기는 했지만은 아마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러려고 했던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음악을 관두겠다 뭐 이런 일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이 일종의 그 징징거림 같은 거였다면은 6집 때는 정말 각 잡고 작별 인사 같은 글을 그게 남기셨잖아요. 이제 징징거림이 아니었다는 거의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징징거림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죠. 난 진짜 그만두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니까 네. 곰따 그게 터진 거죠. 집에서. 오늘 근데 이렇게 쭉 뮤지션의 일대기를 네.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활동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은 하는 도중에도 그랬고 그만둔 지금 돌이켜봐도 그렇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렇지 못한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요만큼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뭐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은 팬들한테 거짓말 일단 하기는 싫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창작자가 작품을 내는데 꼭 그것이 즐거움과 열정의 산물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태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 작품만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 자체로 즐겨주시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음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라는 만큼의 음악적 재능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게 제 음악 생활의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턱없이 그게 모자랐고 그래서 그거를 제 어떤 성격적인 집요함 같은 걸로 어떻게든지 그걸 근사치라도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매 순간이 저한테는 좀 힘들 수밖에 없었고 이건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얘기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 한 30년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운이더라고요. 운. 네. 운이 따르면 영화건 음악이건 뭐 책이건 되는 작품은 그 과정마다 돼요. 될 수밖에 없게끔 가요. 근데 운이 따르지 않으면 저희 이 집 망했던 것처럼 안 되는 팀은 정말 안 돼요. 아까 가장 좋았던 공연이 2009년 지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악의 공연이 2010년 지산이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이 메인 스테이지에서 한국 밴드 3일 동안 한국 밴드 중에 가장 헤드라이너로 저희가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뭐 저희가 해달라는 거 다 뭐 페이부터 뭐 우리는 리허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전날 공연 지산 근처에 펜션을 잡고 가서 다 재웠어요 멤버들을. 왜냐하면은 당일날 아침에 리허설을 하러 가면 지치잖아요. 네. 전날 가서 자고 배정받은 리허설 시간에 리허설하고 올라가서 다 죽여버리자. 아무도 안 죽었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저희가 테레비를 안 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무대를 잘하는 게 저희한테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그리고 5집도 잘 됐고 앨범도 잘 됐고 그 기회가 왔는데 못 살렸다. 왜 못 살렸냐 하면 제가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전담 엔지니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엔지니어한테 운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네. 항상 저희를 전담하는 엔지니어가 있는데 가장 잘했어야 될 공연에 이 양반이 2시간 반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 성격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목을 그때 다 써버리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리허설을 안 했으니까 아비구환이야. 막 네. 뭐가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해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안 좋은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10년 동안 같이 손발 맞추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왜 가장 중요한 공연에 지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아, 이 역시 운의 소관이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네. 이발관이 우연에 의해서 시작하는 행운들이 있었지만 운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음악 생활을 돌아봤을 때 뭐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랬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아프고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 네, 뮤지션으로서의 채우지 못한 욕망들 때문에 그럼 책도 쓰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 되고. 가장 보통의 존재가 앨범이고 보통의 존재라는 네. 에세이집이 한국 에세이 시장의 판도를 바꿨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좀 네. 많이 환영받은 책이긴 네. 해요. 책 때문에 이발관을 알게 된 분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죠. 많아요. 네. 나중에 저희 앨범 판매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일정해요. 네. 그게 아마 그거는 책의 영향이 아니라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내 얘기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분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기분이. 근데 그게 이거 좀 약간 속된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같이 무대에 서는 사람 창작자들은 사람이 뜨냐 작품이 뜨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뜬 경우에는 만약에 가수예요. 그러면 내가 떴어. 그럼 내가 똥판을 내고 안 좋은 노래를 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이미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타입의 창작자는 어떤 타입이냐면 매번 내가 좋은 걸 내고 그게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앨범도 꽤 많이 팔고 책은 정말 무지하게 팔았어요. 2권이 특히 많이 터져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작가 이석원으로 유명해졌냐 하면 그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 책만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슬기님께서 그렇게 너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기쁘지 않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도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작품으로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계속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좀 한순간도 좀 안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되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성격적으로 그냥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뭘 해도 해야 되는 팔자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성원님의 음악 인생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만 남았는데요. 여태까지 정리했는데 또 총정리. 야, 한번 이게 샥 네, 프레시해서 뮤지션 이석원님의 음악 대백과에 함께 기록하고 싶은 뭐 한 줄 있다면. 저는 사실 기록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가요사의 뭐 한 페이지를 적식할 만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럼 왜 나왔냐라면은 제가 음악을 그만둔 이후에 언니네 발견에 대해서 좀 약간 사실이 아닌 말들이 좀 돌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좀 정정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일단 밴드 이름의 유래에 대한 부분인 건데, 언니네 발견이란 이름은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에 저도 모르게 전파상 아저씨가 이렇게 끼워다 준 비디오 테이프 일본 성인 영화 제목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이름을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영화의 방식에 동의해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이름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을 그만두고 나서인지 들려오는 말들이 언니네 발견 이름이 이제 야동에서 따왔다, 포르노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와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그 사실이 아니니까 그 장르 이름이 로망 포르노인 건 맞는데 전혀 포르노랑 거리가 먼,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위나 노출이 없는 그런 B급 에로 영화예요. 그 활동하던 중간에 이제 기사도 난 적이 있어요. 기자가 야 니네 그 밴드 이름 뭐 일본 포르노에서 따온 거지. 그러면 제가 부정 안 해요. 부정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시트콤에서 야동 포르노 보는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야동 모보 이래가지고 국민적으로 막 귀여워하고 재밌어하고 이러던 정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대적 맥락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면서 기자가 야 이거 야동이지 포르노지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런 거랑은 구분돼야 돼라고 말할 어떤 것도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발간의 그 이름은 야동이나 포르노에서 온 게 아니고 설사 넓게 봐서 어쨌든 같은 범죄의 그런 영상을 보고 네가 이름을 지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영화를 좋아해서도 그런 영화를 찍는 방식에서도 결코 동의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라도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꼭 하고 싶었다. 적어도 저희를 새롭게 아는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아유, 갑자기.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쓰름대에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렇게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네, 저는 뭐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그래요? 네네네. 힘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너무 감사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너무 재밌게 듣고 가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은퇴한 이후에 처음으로 언니네 발간의 아카이빙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인생에서 뭐 다시는이란 말은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언젠가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도 또 우연에 의해서일까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이 지금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또 뭔 일이 생겨서 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좀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 우연과 운과 이런 모든 것들. 네, 저는 운명론자라서. 이석원님의 운명에 다시 한번 음악이 있기를
한 사람의 팬으로서 저도. 바라고 싶습니다. 네.